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6번에서 19번 현대시 문제예요. 자, 문제 유형을 먼저 보자면 가나라는 두 개의 작품이 하나의 본문에 실려 있죠. 이게 바로 법원지 국어시험의 문제 유형입니다. 두 개 혹은 세 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현대시는 두 개, 세 개의 작품을 묶어놓고 첫 번째 문제처럼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 이 안에는 표현상 특징일 수도 있고 또 내용상 특징, 화자의 상황에 대한 공통점 혹은 정서에 관한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시의 내용과 관련된 시어의 의미 혹은 기능, 속성과 관련된 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두 번째 내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앞에 현대소설과 같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보기를 가지고 작품을 이제 좀 외제적인 의미, 외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감상하게 하는 이런 보기 활용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보기가 나에 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현대시를 감상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현대시는 제목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목 안에 이 작품을 해석에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화자의 정서,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화자가 처한 상황, 상행이라는 거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상황 혹은 화자가 누군지 혹은 중요한 이런 거는 중요한 대상이 중심 소재가 또 제목에 나올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작품은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 말하는 그런 내용인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정호승의 시는 제가 작년 3판 국어자신감 교재에는 본문에 실려 있지만 올해 작품에서는 참 내용이 좀 쉽다 보니까 제가 예시로 따로 일순환 때에 예시로 소개해 드렸던 작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작품이었을 것 같네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뭔가 슬픔이 추상적인 건데 구체적인 대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화자가 나왔습니다. 자, 화자가 이렇게 나라고 나오면은 직접 지칭이 되면은 작품에 직접 드러난 화자는 작품에서 직접 표면에 드러난 화자다라는 게 바로 또 출제 요소가 돼요. 법원직 시험에 최근에 또 출제가 되었던 선지였죠. 나라는 화자를 통해서 화자가 직접 드러난다,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슬픔을 주겠다. 어때요? 통사 구조가 반복되죠.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순된 표현을 다루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역설의 예시로 늘 첫 번째로 드는 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여러분들 어때요? 아이러니, 모순이 발생된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화자는, 자, 현대시는 주관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즉 문장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짧으니까 여러분 좀 정확하게 읽어도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겠죠. 슬픔을 주는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어때요? 그럼 화자는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긍정적인 대상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빠르게 해야 돼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야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그럼 할머니는 어떤 대상입니까? 이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장사를 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이죠. 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자, 기뻐하던 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이 사회적 약자에게 막 돈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모습은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아주 이기적인 인물이죠. 이 인물의 어떤 처한 상황을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물. 그러면서 기뻐하던 너. 그럼 이 너라는 것은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에서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속성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슬퍼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속성이구나.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너는 부정적인 대상이고, 슬픔이 기쁨에게 있으니까 너는 기쁨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관념,
이 감정이란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시켜서 노래하는 시예요.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슬픔이라는 것이 얼굴이 있다면 얘는 평등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에게도 내가 슬픔을 느끼는 평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기쁨이를 부를 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른다라는 거는 안에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내가 힘든 상황에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그런 걸 줄 줄 모르는, 아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동사자,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이런 것도 무슨 표현? 표현의 모순이 있죠. 그러면 역설적 표현이죠.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힘든 상황일 때 가만히 한 장조차, 최소한의 관심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하여. 자, 기쁨이 너는 이런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이기적이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러니까 이기적인 너를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근데 너에게도 기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슬픔이는 이런 이기적인 너조차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을 왜 멈출까요? 화자는 이 한방눈이 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어는 뒤에 멈추겠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한방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는 봄눈은 좀 따뜻한 계절, 그죠? 봄에 내리는 작은 눈이니까 좀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속성으로 쓰였겠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즉 앞에 나오는 너를 기다려주겠다, 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나는 기쁨이 같은 대상, 어떤 이기적인 대상도 수용하는 그런 대상이다. 슬픔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시를 읽고도 걸을 수 있는 선지는 빨리 걸러야 가시를 다시 읽지 않겠죠. 자, 1번에 가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문학에서 이런 통사구조의 반복, 또 2번에 나오는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것들이 문학 개념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출제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연습시켜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모의고사 과정 혹은 1, 2 순환에서 기본 개념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제 요소를 알려드리는 내용들이겠죠. 자, 이 동의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아주 쉽게 푸셨을 겁니다. 간의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자, 통사구조는 문장 구조에 어떤 반복이 있으면 통사구조의 반복입니다. 너에게도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자, 뭐뭐 하지 않을 때, 뭐 부를 때 이런 내용들이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반복은 운율감 형성, 리듬감 형성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습니다. 자, 2번 선지는 아직 모르겠죠. 3번. 가와 달리 나는, 자, 아직 나는이기 때문에 모르죠. 4번에 나와 달리 가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어때요? 이 말하기 방식 어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화자가 자신의 내용을 심리를, 내면적 심리를 말하는 독백체. 그 다음에 청자 혹은 듣는 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혹은 대화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맞죠. 자, 나가 독백체라면 4번 선지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 17번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만히 한 장과 기다림은 모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그죠? 가만히 한 장을 덮어주는 거, 죽은 사람에게 가만히 한 장을 덮어주는 거 이타적인 거 맞죠? 기다림도 여러분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뭔가 기다려주는 건 긍정적인 대상 맞죠? 행동 맞죠? 맞습니다. 2번 할머니와 동사자는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로 맞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다. 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은 맞지만 이들이 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해석이죠. 그래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2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과도한 해석,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추측해서 해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문학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오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 약자지,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줄 안다, 이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안다라는 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3번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소외된 이웃을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맞죠?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의 모습과 대비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눈그친 눈길은 한방눈이 내리는 이 세상과 달리, 그죠? 한방눈이 멈추고 눈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얻겠다라는 거는 한방눈이 내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슬픔에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평등한 세상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과도한 해석, 적절하지.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로 해석한 과도한 해석이니까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번이 아니고 나라는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18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이육사의 절정 같은 시는 제가 동행 모의고사 1회차에서 출제를 했던 작품이고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너무나 유명한 시대적 대표작은 당연히 수업을 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운 작품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보기에서 194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과 국가 총동원령 등 일제에 의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창작된 이육사의 절정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시 공간 및 그에 대한 성찰과 저항 의지,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 그리고 화자의 태도가 나왔으면 작품을 70% 정도 이상 다 감상한 거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화자의 태도 다 나왔습니다. 작품을 반 이상 감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꼭 읽고 작품을 감상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자, 아까 어때요? 고통스러운 시공간 나온다. 그죠?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 매운 계절. 자, 계절이 맵다라는 거 어때요? 계절이 개요. 우리가 아주 매섭게 춥다, 매운 계절, 이런 거는 겨울을 나타내는 거겠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 자, 화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1년에 제시되어 있어요. 매운 계절, 아주 추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에 계절에 채찍에 갈겼다라는 거는 뭔가 당하고 있다. 내가 갈겨서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북쪽으로 막 내가 휩쓸려 갑니다.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자, 북쪽으로 수평적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 끝에서 내가 고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은 어때요? 아주 높은 곳까지 내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서리빨 칼날진. 자, 얼음도 채 녹지 않은 그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다. 내가 뭔가 극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화자의 공간의 이동이 아주 두드러지는 시예요. 북쪽으로 막 휩쓸려가서 그 위에 있는 고원 위에, 그것도 아주 가장 높은 꼭대기 위에서 서 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상황이겠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고 쫓아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아까 성찰 나왔죠.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아둥바둥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이육사의 의연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겨울, 매운 계절. 화자가 처한 이 시간은 강철로 된 무지개. 어때요, 여러분? 말이 되는 지금 표현입니까? 아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같이 표현의 모순이 일으킨 그런 역사적 표현이죠. 유명한 또 역사적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무지개는 어때요, 여러분? 연약하고 뭔가 쉽게 변해버릴 것 같은 대상인데 강철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강철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무지개다. 강철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이 있다라는 그 안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 표현입니다. 즉 무지개 같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강철로 보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뭔가 바뀌지 않는 그런 차가운 속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지개같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뭔가 저항의지,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낼 것이다라는 화자의 저항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8번의 내용과 관련된 측면을 먼저 볼게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는 행위는 패배를 인정하고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 자, 이 시가 이육사 시인이라는 시 것만 여러분 파악해도 이 선지는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패배를 인정했다.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고 체념했다라는 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드러나 있는 시어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맞다고 하신 분들은 내가 엉뚱한 과추론, 오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별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가의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험 방식이에요. 뭐 백석의 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석의 시는 여러 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석의 시만 나와도 이 화자의 태도나 어떤 시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이육사 시인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에 눈 감아 생각해본 행위는 관조적 태도, 뭔가 멀리서 지그시 응시하는 태도를 통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성찰을 수행하는 화자의 모습, 그죠? 눈 감아 생각해본다, 뭔가 돌아본다라는 건 성찰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매운 계절의 채찍은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시적 화자가 느끼는 특정 계절에 느낀 인상으로 감각적으로 구체한 표현 맞죠, 여러분? 4번의 북방과 고원은 우리 민족이 처한 일제치하의 극한의 위기 상황을 각각 수평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제가 그래서 이 시는 늘 설명드릴 때 수직적 극한, 수평적 그 북쪽으로 막 쫓아간 다음에 그 위 하늘 위로 막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라고 해서 똑같이 그림까지 그려드려요. 그대로 선지에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1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 아까 남아있는 선지 풀러가야겠죠? 16번. 2번. 나는 공간적 배경을 부각하여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여러분? 아까 보기에 있는 내용과도 관련돼 있고, 공간적 배경, 그죠? 어떤 북방이라는 곳,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같은 것도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거겠죠. 자, 3번. 가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자, 여러분,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갔나요? 아니죠. 그래서 나가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4번. 나와 달리 가는 말하기 방식. 자, 그러면 나라는 것은 그죠? 화자가 스스로에게 노래하는 독백체였죠. 그러니까 이 4번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가나 나 작품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읽기풀이에서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시를 읽고 선지 풀고, 또 시를 읽고 선지 풀고. 자, 그 다음에 19번. A와 B. A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B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적절한 것은 분명히 역설적 인식을 묻겠죠. A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특정 시어의 가치, 그죠? 어떤 시어, 슬픔의 가치를 인정하고 강조하고, B는 은유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은 무얼로 되었다. 무엇은 무엇다라는 거 비유적 표현 중에서도 은유법을 쓰고 있죠. A는 B다라고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비문학 두 번째 비문학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비문학은 지금까지 나왔던 법원직 비문학 본문의 유형과 좀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먼저 가라는 본문이 하나가 나오고 뒤에 나라는 본문이 나왔죠. 최근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비슷한 주제 혹은 그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소주제의 글을 이렇게 연계해서 출제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다고 해도 비문학 문제를 읽는 방식과 글을 읽는 방식은 똑같아야 돼요. 절대 당황하거나 그러시면 안 됐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을 개념을 소개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21번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상 일치 문제죠. 비문학 본문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앞서 했던 문단별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골라내는 이런 것들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문학 기문이 질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2번은 같은 내용상 일치 문제인데 문제 유형을 좀 이렇게 다르게 내는 것뿐이에요.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지 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상 일치 문제였죠. 그다음에 23번은 어때요? 보기. 이제
비문학 지문에서 보기는 본문과 관련된 내용일 새로운 예시 혹은 뭐 관점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학처럼 절대 먼저 보기를 읽으면 안 되죠. 본문을 다 읽고 결국 관련된 문제가 또 선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선지의 오답일 확률이 많죠. 자, 이렇게 그 다음 24번 운맥적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고 당연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문제처럼. 자, 그러면은 본문을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또 요약해가면서 읽어볼게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들을 지칭한다. 자, 어때요?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코로나19는 일상을 비대면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비대면 환경에서 기업 경영 등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IT 인프라 보급이 부각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수출 사업은 큰 기회를 얻고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지만 여기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다음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어떤 위상,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21번에 지금 내용 정보량이 좀 적기 때문에 내용일치에는 없었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자, 이런 문단은 요약하기 가장 쉬워요. 소프트웨어의 구축 단계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어떻게 먼저 만들어내냐. 먼저 발주사의 공고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그죠? 만들어주세요라고 발주사가 주문을 하면은 개발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겠죠. 발주사가 제안서, 과거 수주 경험 등을 심사하여 개발사를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너희 할게라고 뽑았어요. 하면 개발사는 발주사와 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양해각서, 확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 협상이 완료되면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한 어떤 각서 그다음에를 체결한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또한 국내 개발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계약을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된다. 자, 이런 공급사와도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약 체결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또 별도로 체결한다라고 해서 이 문단은 어떤 계약서들을 체결하는지를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를 설명하는 문단이었고 내용 일치 가보겠습니다. 1번 공급사와의 물품 공급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사항은 양해각서나 확약서 속 조항에 포함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계약서의 범주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었나요? 방금 없었죠. 어디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하나 걸러내고 그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폭포수 방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 의하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먼저 발주사의 요건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자, 당연히 고객님의 요건을 분석해야겠죠. 이를 반영하여 시스템 설계, 개발 및 테스트의 검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객의 요건 변동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 반복론을 사용하여 각 단계를 반복한대요. 그래서 계속 검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발주사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건에 맞는지 장애가 없는지 이런 검수 절차 후 이를 인수한다. 그죠? 충분히 검수한 후에 인수한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테스트는 소스코드, 요건 등을 소프트웨어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적인 테스트와 실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동적인 테스트 이런 것들은 열거된 대상은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열거된 대상들은 그냥 특징들을 열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중요한 정보라기보다는 그 대상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나눈다. 개발 후 통합 테스트 전 품질 보증팀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라고. 세 번째 문단 여러분 요약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프트웨어의 검수 과정이라는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1번에 발주사의 요건이 변동하면 개발사는 반복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한다. 어때요? 그죠? 요건이 변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검수한다라는 거는 방금 읽었던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거를 지금 세 번째 문단을 읽고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발사는 정적인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 방금 테스트 나왔었죠. 나누어 소프트웨어의 검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인수한다. 누가 인수하는 걸까요? 발주사가 인수를 하는 거죠.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인수 후에는 소프트웨어의 운영 단계에서 일어나는 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 보수. 자, 단계로 접어든다. AS죠, AS. 무상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자, 이 계약 체결은 프로젝트 초반에 당연히 계약을 하겠죠. 일어나나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계약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번째 문단은 소프트웨어 보상 과정이겠죠. 보상 과정을 요약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아까 선지 하나 남아있는 거 이 내용이었죠. 자, 다음 4번은 프로젝트 초반에 유상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인수 직후부터 유상 보수, 유지 보수. 자, 소프트웨어 인수 직후에는 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4번 선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계약뿐만 아니라 등등등 단계별로 다양한 문서. 자, 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서들이 생성되고 또 이런 개발사, 하드웨어 공급사 등과의 소통과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계약이 물품 매매 등 한 가지 거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일반적인 계약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국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5번째는 소프트웨어의 계약서 혹은 거래의 특징, 특히 수출 거래의 계약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거래의 특징, 소프트웨어의 거래의 특징.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위와 같이 수출 사업에서는 계약서를 비롯한 복잡한 서류 작업과 프로젝트 단계별 승인, 대금, 지급 등 자, 이런 열거된 대상은 빠르게 읽고 뒤에 있는 대상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행정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읽을 거예요. 또한 계약 협상, 프로젝트 관리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수시로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핵심 사항이다. 그래서 수많은 행정 행위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대상들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서류 작업과 그 내용 집행이 자동화되고 사후적으로 서류 보관 및 계약 관리도 한 시스템에 일어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적시에 일어난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출 사업에서는 이런 수많은 행정행위들, 그 다음에 소통, 관리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적시에 적절한 시기에 일어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해서 소프트 프로젝트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를 읽고 나서 지금 20번에 가가 걸려있는 선지들을 한번 볼 거예요. 1번에 가는 소프트웨어 개념을 정의하고 맞죠. 소프트웨어가 수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그냥 아까 첫 번째 문단을 다시 가볼까요? 큰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비중이 얼마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와 나 모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자, 극대화하는 방안은 아까 적시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 사례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4번 선지도 이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읽고 나서 나머지 선지와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스마트 계약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로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는 계약을 뜻한다 라고 해서 아까 앞에 나온 계약 관리. 자, 계약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관련해서 지금 소주제가 나온 거예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있잖아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계약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로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는 계약을 뜻한다라고 해서 스마트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청약과 승약을 통해 의사가 합치되는 구두, 서면제 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라고 차이점입니다. 이런 차이점과 달리 미리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전자계약이다라고 해서 스마트 계약의 특징을 이제 다른 계약과의 차이점을 통해 설명하고 있죠. 명료한 로직으로 계약이 집행되고 계약의 내용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간다는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스마트 계약은 조건만 맞으면 집행이 자동으로 되어 중개인이 없으므로 거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현저하게 절약되고 거래의 확실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된다는 장점.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스마트 계약의 장점이죠. 장점. 반면 스마트 계약은 계약 체결 후 변경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떤 한계 혹은 단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계약은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표준화가 덜 된 분야에서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단점이죠. 역으로 변경 불가능이라는 스마트 계약의 특징은 거래 당사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오히려 특징,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이건 문단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읽고 바로 한 번에 내용을 치러 가볼게요. 거래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거래나 상대방이 신생 업체와 같이 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스마트 계약이 거래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장거리에 가능하고 또 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신뢰가 높은 계약이니까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스마트 계약이 활용되기 어려운 분야로는 어떤 분야에 활용하기 어렵냐 한계를 설명하고 있죠. 합리적인, 상당한 등 인간적 해석이 필요한 모호한 법 개념이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런 스마트 계약이 좀 어렵다라는 특징,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에 남은 선지 2번에 나는 스마트 계약의 특징을 제시하고 맞죠. 특징과 연관지어 스마트 계약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너무나 정확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사라졌네요. 다음에 22번에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스마트 계약과 일반 계약의 차이점 아까 첫 번째 문단 나왔죠. 서면 계약과의 차이점. 2번에 스마트 계약이 거래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신뢰와 관련된 내용 나왔었습니다. 3번에 비표준화된 거래 내용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방.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3번이 해당하지 않는 질문이겠죠. 4번에 계약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경우에는 스마트 계약이 계약 과정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뭘까요? 아까 그죠? 당사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었죠.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 나오겠죠. 이런 여러 명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전자 시스템이니까. 자, 이런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23번은 보기의 ABCD를 기억,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ABCD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A는 국제거래에서의 대금 결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전제되므로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것들을 등의 여러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A. 거래 확실성이 높은 기억을 적용하면은 신용의 위험을 우려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언급하면서 보기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서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나왔어요. 그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해결이 빠를 수 있다. 2번도 맞죠. 자, C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당연히 스마트 계약이 필요하겠죠. C는 간명한 계약 집행과 신속 기록이 가능한 기억을 적용한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D와 같은 상황은 발주자의 요건이 자꾸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다. 아까 한계점에서 있었죠. 한계점에서 계약 체결을 변경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변경이 잦은 경우 기억을 적용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선지를 봐서도 바로 4번이 이상하다. 어색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푸는 거지만 본문의 내용 관련해서 답인 경우가 또 많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문법 문제로 마지막 문제는 24번은 문맥적 의미 여러분들이 알아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지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다음 25번은 다음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가장 바르게 적용한 것은 자, 표준 발음법은 제가 음운 변동 설명할 때 교재에서 음운 변동 밑에 표준 발음법에서 이렇게 음운 변동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한번 예시를 연습해 보세요. 동일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죠? 국외음화죠.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의 세 가지 음운 환경을 설명하고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이런 어문 규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 그냥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예시가 적절하지 않은지 1대1로 한번 틀린 그림 찾기처럼 예시가 이 규정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 한번 1대1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문제가 그런 문제였죠. 받침이 디귿이 조사의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읒으로 바꿔서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래서 디귿 발음이 뒤에 이라는 조사가 와야 돼요. 체언 뒤에 조사, 소 뒤에 조사가 왔을 때 T가 치로 발음되는 거. 자, 이런 예시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끝 T가 아니라 우리 끝치로 발음하죠. 체언 뒤에 조사 이가 왔어요. 기억에 해당하는 규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요. 그럼 2, 3, 4번의 내용도 한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받침 리을 디귿이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 자, 미다지 같은 경우에는 이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접사. 자, 다 디가 다 지가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는 전미사가 와야 되네. 이는 어때요? 앞에 끝이처럼 조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처럼 얘는 조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접사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니은에 그러면 굳히다의 희는 굳다의 희라는 것은 접사죠. 사동 접사입니다. 이히리기 우구추 할 때 우리 접사입니다. 접사인 예시는 맞는데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 디음절의 첫 소리. 자, 모음 이. 자, 이때는 전미사 희가 와야 되는 예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그림 찾기 맞죠, 여러분? 모음 이가 아니라 희가 왔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디귿이 돼야겠죠. 그러면 디귿은 스티커를 붙이다 해서 이는 자, 디귿은 또 받침 디귿 뒤에 희가 전미사 희가 와야 되는데 희가 온 경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저 눈으로 그냥 푸는 틀린 그림 찾기 문제. 정말 그렇죠. 디귿에 따라 T를 치로 바꾸는 칙으로 발음해야겠군. 자, 희가 오는 게 디귿인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준 발음법 혹은 한글 맞춤법 규정은 이렇게 쉽게 오히려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25문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법원직 국어시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